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벌써 한 두 달 지났죠. 네, 한지가. 그달. 네. 그래서 이 부부 독립운동가 이게 벌써 반을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했고 오늘 하는 거는 여기 이게 충남 아산에 있는 분들이에요. 충청도에 관련된 분들이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오늘 이걸 이제 보고 제가 오늘 할 때요 유념해 볼 게 여기 그 사부인이죠. 네, 사부인. 사일. 네, 사부인인데 오늘 결성 여기 그 홍성 제일장로교에 있어요. 1911년에 세워진 네. 그것의 그 설립에 배후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제일감리교회에서 왔어야 돼. 이걸 제가 미리 좀 알았으면 제일감리교회 목사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래서 이 원고는 제가 제일감리교회에다가 전해드리려고요. 그 사부인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손재학이란 그 분이 있어요. 독립운동사 쓰신 홍양사. 그분이 그 제일감리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거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주 영명학교. 영명학교라고 유명한 학교죠. 유관순 열사도 나오고 그거와 다 관련되는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김영목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주인공은 이에라 여사하고 원래 본명은 이심숙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믿다 보니까 에일라 많이 알려져 있기는 이에일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남편이었던 이규압 선생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목사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이 덕수이시 충무공의 후예입니다. 제가 먼저 좀 여기 아마 충청도 지역의 여성 교육이나 뭐 지금 선생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먼저 이야기가 돼야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사예리시 여사가 이 두 분을 중매를 했거든요. 중매를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에라 여사는 1921년에 일찍 죽어요. 요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남편 그 다음 해에 또 이에라가 아닌 김에라하고 만나서 이제 또 재혼을 해가지고 만주 러시아에서 활동을 하다가 1927년대 뭐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목회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해방 이후에도 이교학 선생은 많은 그걸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충청도 지역에서 근대 사회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이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교단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선교사들이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을 가는 게 아니고 대개 이제 분할을 해요. 선교 거점을 만나면서. 그래서 경상도 지역에는 주로 호주 선교사들, 장로교 계통의 호주 선교사들이고 충청도하고 호남 지역은 주로 감리교.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자체가 이제 색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대립하지 말고 예를 들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 뭐 그것도 남감리교, 북감리교, 그다음에 장로교, 우리나라 안식교, 구세군 이런 데 대도시에는 그게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숭실대학이 된 것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 장로교가 합동을 해가 숭실학교를 만들게 되고 이제 그런 지역적인 특성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충청도 지역의 선교의 거점은 당시가 공주가 우리가 도청 소재였잖아요. 네. 1932년 대전으로 가기 전까지. 그래서 스테이션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 거점이 공주였기 때문에 공주가 일찍부터 벌써 1890년대 후반에 되면은 이제 이 개신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하는 그 전도사들이 하는 게 의료 사업하고 교육 사업. 그래서 공주에 이제 일찍부터 그런 스테이션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감리교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예리시 여사라고 하는 사부인이라고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 남편하고 여기 내려와 가지고 공주에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 남편이 상가집에 갔다가
발치 티푸스에 걸려가지고 1905년에 일찍 사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애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이시 여사가. 그래서 미국으로 귀국을 했다가 1908년 되면 다시 오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43년에 강제로 추방될 때까지 공주를 거점으로 해서 전도 활동도 하게 되고 또 학교라든지 여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유치원 우량아 선발대회도 공주에서 일찍해요. 이제 그런 그 역할을 하는 분인데 그래서 1930년대 후반 되면은 이 공주에서 그 뭐입니까 저 해감년을 맞았을 때 대대적인 그 교인들하고 학부형들이 해갑 잔치를 열어주게 되고 그게 이 사부인은 장수를 하면 되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일찍 요절을 안 하면 대체적으로 90 이상까지 그 장수를 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그 특징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공주에는 사실상 근대 교육기관이 물론 공주 소학교가 1898년에 만들어지지만 여학교는 이 사부인에 의해서 공주 영맹여학교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원래 영맹학교는 여학교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908년 되면은 우리암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영맹남학교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영맹학교가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는데 이 윌리엄 이 선교사는 제 개인적으로 갈 때는 이분은 국가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내야 돼요.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은 윌리엄이니까 이제 자기 이름을 한자명을 따가지고 우리암 선교사를 통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암 선교사를 하면서 애들이 어릴 때 2명은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런데 아들 이름을 큰아들 이름 뭐로 짓냐면 우강복으로 지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기서 우리 한글을 깨우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은 미국에 가서 의대를 보내가지고 이 우강복이가 나중에 뭘 하느냐면 우리 미군정의 최고 대장이 하지 중장이었잖아요. 벨세계. 이 하지 중장의 통역관이었어요. 왜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니까 우리말을 너무나 잘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해군에 입대를 했는데 발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여기 와서 하지 중장의 통역관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여기 오랫동안 계시다가 1940년에 강제 추방이 되어가지고 인도로 가요. 인도로 가는데 1943년 되면은 우리 강복군이 인민공작대라 그래가지고 영국군과 합동을 하기 위해서 인도로 파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한국 분들을 교육을 시킨 사람이 이 윌리엄 선교사예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하지 중장의 부관이 자기 아들 우강복이었으니까 여기 공주 영맹학교 출신이었던 조병호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여기 초대 충남 교육감을 했던 이런 분들이 영맹학교 출신들이 대거 발탁이 돼요. 그 배경은 바로 그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사예리시 여사는 충남뿐만 아니고 저 중국에도 그걸 하면서 우리나라 여성교육을 그걸 했고 또 하나 우리 사예리시 여사를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데도 남자와 여자가 따로 했거든요. 그런데 1911년 단계에 들어가면 합동 예배를 본단 말이에요. 이거는 선교사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겁니다. 저는 뭐 물론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그런 그걸 하면서 여성들의 어떤 인권 문제를 하게 되고 윌리엄 선교사는 뭐 영맹학교를 갔다가 공주는 물론이고 충남 지역의 최고의 학교로 이끌어내는. 그래서 당시에 왜 그러면은 이 영맹학교가 굉장히 나중에 공주 중학교로 만들어지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학교 운영비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들이 하는 학교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튼튼했던 거는 미국의 자선사업가들이 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들은 성균관 대학은 조금 다르죠. 그렇죠. 웬만한 대학들에 가면은 기념홀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뭐 연대가 같으면 뭐 헐버트라든지 이제 이런 등등 뭐 지금 요 대전에 내려와 있습니다만 해제 학당 같은데도 그 기념 중앙대학 같은 경우는 파이프 홀이라 그래가지고 약대를 지원해 주었던 그 뭐 그 서울대 의대 저 서울대 농대 이제 지금은 그 생명과학대가 있지만 거기 가면은 스코필드 선교사가 그 했던 형상도 있고 이제 그런 그게 그때는 1960년대까지도 주로 미국인들이 기부한 것이 굉장히 학교 운영비로 역할이 컸죠. 그래서 전에 서울대 그 총장하던 그 정운찬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미국에 유학할 때 그 선교사들이 다 돈 대주고 해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런 따지고 보면 아 이 사람이 선교 쪽에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의 그게 되니까 50년대, 60년대 유학을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배경 속에서 결국은 공주라고 하는 데가 이제 굉장히 충청도는 물론이고 우리가 대한제국기를 대표하는 그런 하나의 그 교육도시, 문화도시로서 이제 발전을 해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한말에 오게 되면 굉장히 위인을 강조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가가 그 당시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 되어가는데 지금도 이순신 그러면 우리는 인지네라를 다 막아냈다고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때는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단재신초 선생 같은 경우에도 민중사관을 이야기하지만 영주의 사관에서 안 벗어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위인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배경도 그분들이 국가적인 위기를 갖다가 다 극복해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닿아 들어가면서 그걸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아산에 살았던 덕수이시들은 이순신의 후예라고 하는 게 굉장히 와닿는 거죠. 그런지 예, 그러니까 유고압 선생 같은 경우에도 아산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한때는 경기도 양주에서 좀 생활을 하고 그 양주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서울 신학교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목사 물론 처음부터 목사가 된 건 아니지만 전도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신학교를 마치면은 대개 당시에는 신학교는 무료입니다. 대신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5년간 미션 계통의 학교에 가서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유관순은 일찍 죽었으니까 안 했지만 유관순 언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사로 다 복무했던 유해도라든지 사촌 언니 이런 사람들이 했던 거는 그 규정이 묵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본부에서 예를 공주에 하다가 평양을 가려면 평양 가야 되고 평양에서 하다가 목포로 가려면 목포로도 가야 되고 이제 경상도 쪽은 물론 몇 사람 내려가긴 합니다만 거기는 장로교 계통이니까 요 감리교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학대학교 우리나라 교신데 그러니까 감리교가 있는 지역은 거의 가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시문의 상록수 주인공이었던 최용신이 같은 경우도 원래 원산 사람이거든요. 원산 사람인데 이제 당신, 예? 당신으로 갔다고. 아니 그 당신 같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야. 심은 거기 있잖아요. 예?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원래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가 뭐 책도 좀 쓰고 그랬거든요. 그 시문은 원래 노량진 그 수산시장인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시문이가 수제 중에 수제였어요. 경기 그 당시 서울 제1고보 지금 경기 중고등학교 거기에 거의 수석을 했던 사람. 그 친한 친구가 박헌영, 그 다음에 이기분. 대흥중학교 나온. 그러니까 이런 그 인맥들이 그래서 나중에 박헌영이가 출감했을 때 그 시문이가 그 상합산도 그 하고 그 박헌영구를 한영함 이런 그 시를 짓고 했던 거도 그 시문은 원래 시인이 아니에요. 시문은 원래 영화인이에요. 영화. 그래서 중국의 지양대학에 다니면서도 연극영화과를 다녔어요. 그 기자하면서도 주로 희곡이나 이런 걸 썼어요.
근데 이제 문체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그 신문에 우리가 이제 그 할 때 그때는 기자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그만두고 건강이 그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당진에 내려와서 필갱사라는 걸 짓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진에서 시문이가 뭐 재용신이가 하는 안산에 가서 했다는데 그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 그렇게 써있 당진 가면 그 신문 거 뻥뻥, 있잖아요. 뻥뻥이 너무 많아. 네, 그런 게 있던데. 그런 것들 전혀 근거도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시문이 상록수를 쓸 때 재용신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썼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문학 이무영 씨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연붕 그 우리 비평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그걸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진에서 상록수 그 하성까지 오는데 얼마 배로 타면 얼마 안 걸리고 그랬는데 1935년 시문이가 동아일보 15주년 장관 신춘 문회에다 그 상록수를 쓴 거거든요. 35년도. 그럼 그 당시는 한국 저 뭡니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번화로드 운동, 그 다음에 문자 보급 운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대거 이런 마음 때면은 몇천 명이 동원돼 가지고 한글 깨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나르드 운동이 민중 속으로 가는 거. 옛날에 그 대학생들이 이렇게 사회치 해가지고 시골에 가는 네. 거. 러시아에서 나는 민수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게 사회적으로 너무 알려져 있었는데 전직 기자를 해보고 그 행사를 문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들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모티브를 한 건데 그게 세용신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최용신인데 아이해가 최영신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애인이었던 거기 박동혜 그러면 그 지금도 안산에 가면은 최용신 여사 옆에 약혼자였던 어떤 아니 박동희 김학준 김학준. 같이 나란히 묻어져 있어요. 저는 그 대단하다고 하는 게 그 김학준 선생의 그 미망이었던 길건복 여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내가 죽어서 최용신 옆에 나란히 좀 묻어라 그러니까 부인이 그걸 허용을 한 거예요. 간대가 뭐? 부인이 그런데 길건복 여사가 저도 몇 번 인터뷰를 했거든요. 최용신 엄마하고 길건복 여사의 엄마하고 친형제처럼 지냈대요. 그래서 최용신이가 죽고 나니까 그 최용신이 엄마가 김학준 선생님 중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약혼을 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죽어서는 그래서 김학준 선생이 대학을 여러 군데를 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이제 조선대학교 그 학장을 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하고 안산에 와서 뭘 했냐면 최용신 그 뜻을 기린다고 거기다가 고등공민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사장을 하셨어요. 이런 그래서 이제 흔히 필경사를 이야기하면 심대평이 이제 시문이 원래 그 이름은 심대평인데 그 필명인 시문이거든요. 아 심대평이에요. 네, 대평이야. 컬대자에다 평할편자를 썼어요. 그 대평이가 있는데 거기 써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거대면서 와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인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 최용신 묘는 지금 당진에 있어요? 아니 그 상록수 안산에 있어요. 안산에 거기 같이 나란히 돼 있다니까. 그럼 왜 당진에서는 거기다 가묘를 세워놨나? 그렇지. 가묘를 그러니까 세워놓고. 저희는 그 안산 쪽에는 모르고 당진 쪽에 가서 답사를 하는데 그렇게 있어서 그런 줄만 알고 있었죠. 거짓말이 많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우리가 문자 보급 운동이나 번화로드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지. 그걸 이제 신문이라고 하는 분이 작가로서 이제 그런 문학적인 풍부한 소양이 있으니까 그걸 신춘문에 저 동아일보 15년 장관 15년에 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모집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심사위원 전원일치로 그게 돼가지고 동아일보에 연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신문의 상록수도 실제 그 지금까지 우리나라 나온 소설 중에 100종이 넘어요. 우리나라 최고로 많은 그 문학. 판본이 많구나. 네, 반본이 많은데
실제 동아일보에 그 연재했을 거하고 이 내용들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춰가지고 이걸 좀 약간 내용을 또 재미있게 이제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나오게 되니까 당시 무교회주의자였던 김교신 선생이 우리 기독교인을 갖다가 이렇게 둘이 연애하는 걸로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 제자였던 성천 유달령 선생한테 다시 써라 최용신을. 그래서 유달령 선생이 그때 최용신 여동생, 엄마, 오빠, 그 다음에 최용신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최용신 소전이라고 하는. 이거 저기 한번 마지막에 11월 달에 최용신에 대해서 한번 하시죠. 이거 부부 독립운동가 놀면서 그것도 괜찮죠. 그 최용신하고 그 아까 김학준 그 분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제 김학준 선생님도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용신 선생님도 받았고. 꼭 부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애인 독립운동가도. 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거 하면 좋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비행사였던 금기옥 여사가 있는데 금기옥 여사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전투 비행사거든요. 우리가 전에 창공거래가 박경원이가 뭐 최초였다 그랬는데 박경원은 그 뒤에 2년 뒤에 받았고 그거는 일반 민간 파일럿이고 이 금기옥은 전투 파일럿이에요. 그런데 금기옥 선생이가 있을 때 우리 민족 시인이라고 하는 이상하라고 있죠. 빼앗긴들에도 보면 그 형이 이상정이에요. 이 이상정 씨가 중국 군관학교를 와가지고 중국군에 복무를 하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자식하고 마누라는 대구에 있었어요. 그 집안이 경주이신데 대구에서 정말 두 번째 가람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가 그런 또라이 같은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한 행위 자기가 총각인 것처럼 속이고 금기옥이하고 15년을 살아요. 더 나쁜 사람은 몰랐어요, 공룡이. 더 나쁜 사람은 이상하예요. 왜요? 놀러를 가서 이제 남경에 이제 형하고 그 금기옥 여사와 같이 사는데 그러면 그 남경 금교를 다니면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세 명이서 같이 한두 장이 아니에요. 몇 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농담삼아 이 자식 저 행수하고 말이야 조카들은 대구에 있는데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민족 시인이야. 저 행수를 속이고. 그 얘기를 못 해주지. 못하지 좀. 그래서 지금 그 금기옥 여사의 후손들은 부부 독립운동을 전에 독립기관에서 그 특별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김 박사님 그거 좀 빼주세요. 왜 부부도 아닌데 그치. 사기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매진했다. 이것도 하나의 스토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번 해봐야겠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박이열 같은 경우에도 박이열 그렇지. 네. 간에 고민과하고 결혼을 하고 네. 또 조선한 청사 같은 경우에도 중국 여자 이숙진하고 부인이 있는데 조성환 선생님도 그랬어요. 조선한 청사가 그랬거든. 그 부인하고 딸려가 국내로 보내고 이 중국인 여자가 그래 그 중국인 여자가 들어오죠. 그 우남 그 김석숙 같은 경우에도 중국인 여자하고 여기 자식하고 다 있는데 자기는 그 중국인 여자하고 두친애이라고 두근애라고 두친애이하고 결혼을 해가 아들을 셋 뒀어요. 근데 여자는 알고선 그렇게 유지를 한 거예요. 아 저는 몰랐죠. 아니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그 고구려 유리왕 때부터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죠. 꾀꼬리 고구려 유리왕 때부터. 근데 그게 야 멋있는 사람들이었네. 그러니까 두친애이가 해방이 되니까 이제 김성숙이가 먼저 들어왔어요. 우남 김성숙이. 그런데 아들 셋을 데리고 들어간 거지 인천을 통해. 그때는 비행기 타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가보니까 마누라하고 자식이 있거든. 그러니까 두친애이가 뒤도 안 돌아보고 새 아들을 데리고 다시 중국으로 가요. 그 김성수 그분이 그 저 중국의 영화 배우했던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김념인가? 다른 사람. 그 중국에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는데 중국의 그 조선인하고 서로 관련되죠 그게. 예.
그것도 그렇고 뭐 머리 아플라 그래. 아니 도산 안창호 선생 아들도 필립 안도 그 미국에 아주 그 헐리우드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독립운동했는데 아들은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때도 여기에도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규갑 선생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영맹여학교에 와서 그때는 이제 대개 여학교에는 남자 선생을 잘 안 썼어요. 남자 선생을 교사로 가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영감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 뭐 한문 선생, 수신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규갑 선생 이제 전도사고 하니까 그 학교의 교장은 사예리시 여사가 하고 교감은 이규갑 선생이 한 거죠. 근데 이제 워낙 성실하고 그 하니까 이규갑 선생이 여기에도 좀 나옵니다만 이제 영맹여학교 안에다가 여자 야학교를 만들어서 그 여성들 이제 학교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예리시 여사가 누구를 하나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시 이하 저기 학당의 학당장인 프라이 여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 여사가 이에라라고 있는데 그럼 내가 그 이에라를 그 영맹여학교 교사로 보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둘이 연애를 하게 된 거죠. 몇 개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더 기독교에 대해서 그거 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이제 1918년 정도가 되면 발령을 이제 평양으로 가게 돼요. 두 분이.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같이 평양으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숭의학교 지금 남산에 있는 숭의여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런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규갑 선생은 1919년 3.1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직전 2월 되면은 서울로 올라와요. 그래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민족 대표로 참여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의 그 33인 중에서 이성은 선생이 너희들은 우리가 잡혀가 들어가고 나면은 너희들이 뒤를 구사를 해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민족 대표를 33인으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는 48인이에요. 48인이었는데 너희들이 구사를 하라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뭐 수원의 김ሸ환이라든지 여기 이규갑 선생 이런 사람들은 뒤로 빠진 거죠. 그래서 33인이 이제 서명을 하게 됐는데 서명을 하고 나니까 이제 잡혀갈 게 불안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뭐 이게 국가 별난제인데. 국가보안법 걸린 거죠. 그러니까 겁이 난 김병조나 이런 사람들은 3월 1일 날 태화관에 안 모이고 상하이로 망명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참석한 사람들은 29명. 근데 29명인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거기에서 김이독립선언서를 읽었다는 거거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안 읽었어. 안 읽고 맨 뒤에 공약 3장 있잖아요. 최후일까지 뭐 최후일까지 뭐 그걸 하고 그다음에 절대 폭력을 이루지 않고 공약 3장 그것만 만회한 요이가 있어요. 그거는 뭐가 나오냐면 만해의 신문 기록에 보면 만해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거든. 그 만해가 그러고 나서 축배를 한 녀석씩 들고 그러면서 종로경찰서 사찰과에다 전화를 해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